안녕하십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개 조문 나왔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제 조문을 이제 숙지를 잘 하셔야 그 조문 관련된 판례도 좀 숙지가 되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정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조문 내용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일단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주임법 내용이다, 이건 상임법 내용이다, 이렇게. 흡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다를 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구별을 좀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어졌을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임대차인데요.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에요. 그죠? 건물임대차인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근데 민법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민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둬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죠. 주거용이란 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건물 전체가 주거용이고 그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주임법을 적용해 준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떤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가? 주로 대항력을 부여해 주고요.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우선해서 주택이 경매가 될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고 있고요. 나아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신설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더 살고 싶으면 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해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둬가지고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는 게 주임법이다. 주임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다시 한번 주거용 건물, 줄여서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에 적용되죠. 따라서 임차주택, 이게 이제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상관없죠. 건물 전체가 주거용이라면 일부 주거용, 일부 주거용, 일부 주거용, 일부 비주거용 이래도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요. 그 건물이 등기가 돼 있냐, 허가받은 건물이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게 대항력이죠.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등기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열세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그러니까 이길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날 언제부터냐? 0시부터 제3자에 대해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집주인 생각하시면 되죠. 또 보통 임차인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리고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 거죠.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자, 좀 전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2항, 3항.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 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주택을 빌려가지고, 이런 법인이 주택을 빌려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서민. 그 입주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거죠. 갑소유 주택을 LH 또는 SH공사가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을 선정해서 재임대 사업을 하죠. 임대 재임대 사업. 이럴 때 그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그 법인이 이제 LH공사, SH공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제2조에서 요러요러한 경우가 중소기업이다라고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빌린 다음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물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서 그 주택에 나가고 새 직원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또 다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이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아예 승계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임대인 지위 승계에서 포인트가 뭐죠? 보증금 반환 의무.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포인트죠. 어쨌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또는 대항력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조문들을 두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항, 6항은 몰라도 됩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아예 주택의 신소유자가 이렇게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이렇게 봐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이 있었죠. 한국토지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대표적으로 LH공사, SH공사 이렇게 되겠죠. 중소기업 기본법도 쫙 말씀을 드렸고요. 쭉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 18번은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16, 17, 18. 담보책임과 관련된 거고요. 동시한변권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의무와 주택 반환 의무는 동시한관계 이렇게 됐죠. 매수인들이 즉시 입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그러면 이 임차인은 즉시 입주를 못하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3조 2 보증금 회수.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나중에.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택을 경매해야 되는데 이때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임의경매를 못 넣습니다. 강제경매를 넣어야 돼요. 강제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요. 요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뭐냐? 경매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생각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경매 신청이 정당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확인 서류가 바로 승소 확정 판결문입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41조에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신청을 집행개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제공해야 돼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게 동시행 관계인데 이런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이 경매를 넣으려면 즉 집행을 개시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를 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강제경매, 즉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41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 의무 이행. 이게 뭐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이게 뭐죠? 집을 비우는 거죠. 집을 비우는 것은, 명도하는 것은 강제 경매 신청의 요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조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주택이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대가로부터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여기서 환가대금의 경매대금을 말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즉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대항요건과, 즉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를 받아두면 민사집행법 따른 경매 또는 공매에서, 경매는 법원이 이행하는 거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죠. 어쨌든 경공매 대가로부터, 대지가 경매되면 그걸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 경락인을 말하겠죠.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죠. 물론 이게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인도하라는 게 아니고 인도 증명을 하래. 그래서 보통 공증서류로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겠다라는 공증을 서서 그걸 제출함으로써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경락인에게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요거 이 3항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4항, 6항은 생략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7항은 뭐냐? 임차인이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있죠. 그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그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산 사람이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이라면 이 금융기관은 일반인은 안 되지만 금융기관이라면 그 양수한 보증금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우선 변제권도 금융기관에 승계하도록.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택이 경매가 되면 금융기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때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대항력권을 상실했으니까 기존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상실하죠. 또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해놨었어요. 임차인이. 그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때도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대항력권을 기준으로 한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겠죠. 이렇게 되고 7항 정도 꼭 기억하시고요. 임대차 등기도 말소됐다.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제가 금융기관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게 되고요.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양수할 수 있고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조의 3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고 우선 변제권도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요건이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밝혀라. 그게 소명이죠.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밝혀라.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법원이 만약에 기각을 하면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당연하죠. 법원이 기각하면 윗법원으로 가야죠. 그걸 항고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뭐 판결과 결정이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복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복하는데 기각 결정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항고로 불복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여줘요.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는 그걸 집행하죠.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이 됐다라는 말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촉탁에 따라서 등기소가 등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앞에서 봤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임차인은 그걸 취득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던 임차인은 그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한 채 그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는 게 뭐예요? 전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또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취지가 됩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롭게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일단 8조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죠.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개정돼서 1억 5천만 원 이하죠. 1억 5천만 원 이하 소액임차인 중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요거 1억 1천만 원을 1억 5천만 원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개정됐죠. 개정된 부분은 따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이 있겠죠. 뭐 송달료라든가 인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금융기관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임차인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금융기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런데 해지는 못하죠. 반면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비용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조 2사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등기 효력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 621조에는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해서 임대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임대차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기능을 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등기법 이렇게 있고요. 자, 3조요. 자,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일단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건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보증금을 신청 안 했어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요 3조에 오는요. 요 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인 앞에 저당권자 등이 없어요. 만약에 임차인보다 앞서서 저당권자가 있으면 주택이 경매될 때 그냥 소멸합니다. 그런데 임차인보다 앞서는 저당권이 없을 때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될 때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때 두 번째,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 그거 말하는 거. 배당을 요구 안 했으니까 보증금 안 받았겠죠. 그리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눠가지고 특히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래서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라면 좀 전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후순위라면 배당 요구해서 다든 아니든 받고 소멸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의 확정일자 부여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부여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만 요 3항하고 4항은요.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이미 있는 사람과 장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그 주택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자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언제 확정일자를 부여했는지 날짜, 차임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근데 기존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되고요. 새로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분은 1년 단위로 만들고 뭐 20년간 보존을 기준이죠. 1년 단위로 만든다는 게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래가 출제원으로 가서 1년 단위로.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시행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나왔네요. 임대차 기간.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예컨대 1년으로 정하면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그러니까 2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만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으로 정했을 때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또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존속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6조 계약의 갱신. 자, 6조 계약의 갱신이죠. 1항은 법정갱신이죠.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4달 동안 임차인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 거절이라든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2달 전까지 역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6월부터 2월까지고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이렇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자, 이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죠.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현저한 의무 위반했을 때는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6조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 법정갱신 되었을 때 그 효과, 조건이 전임대차와 똑같지만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보시면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조 2. 좀 전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이 칸은 2년으로 보는데요. 2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만은 누구만은? 임차인만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만. 기간은 2년으로 못해.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죠.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갱신의 효과 이렇게 되겠죠. 자, 6조에서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있고요. 주택 임대차에도 있습니다.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던 걸 주택 임대차에도 다시 신설을 했죠. 자, 계약갱신 요건이 뭐냐? 6조의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이랑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제6조의 1항 전단이 오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9개를 만들어 놨어요. 9개. 상임법에는 8개, 주임법은 9개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은 상임법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몇 가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첫째, 1호. 주택임대차는 2기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고요. 상임법은 3기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호. 허위 신분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3호. 서로 합의입니다.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합의해서. 4호. 임차인이 무단양도 무단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건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죠. 또 7호. 7호에는 이제 강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목은 이제 7호 밑에 호 밑에 있는 게 목이에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가나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고 그걸 이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때도 거절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여기죠. 가나다.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략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타법령에 의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만 7호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8호. 이제 상임법에는 없는 거죠. 8호. 임대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이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도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 동의 없이 함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버리거나 원상복구가 힘들어지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9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절 못하고 이 9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 그럼 거절 못하는 거고, 거절 못하면 갱신되죠? 자, 이때 계약갱신 요건 1회만 행사하세요. 1회. 그리고 이렇게 갱신 요구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기간 2년 됩니다. 상가 건물은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전체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기간을. 반면에 주택임대차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을 때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거. 또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 하나.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다만 차임하고 보증금은 7조의 범위라고 되는데 7조의 범위가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5%죠. 5%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었을 때는 효과가 일단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두 가지. 존속기한은 2년. 그다음에 차임 및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이렇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존속기한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또다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돼서 기간이 2년으로 되지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의 갱신이죠. 그 다음에 5항은 아까 8호 사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는 것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즉 2년. 2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를 해버렸어. 지가 산다고, 지가 주거 한다고 내보내놓고 2년이 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버렸어.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유 말고 8호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자기가 직접 거주하다가 또는 거주하지 않고 막바로 하여튼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손해배상액.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에 합의가 있으면 그 액수에 의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각호라고 해서 3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하게 됩니다. 큰 금액을. 자, 그러면 손해배상 3가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이에요. 월세죠. 만약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요. 그래서 기존의 월세와 합쳐요. 이걸 환산월차임 이렇게 불러요. 이 환산월차임의 3달분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거절 당시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120만 원이었다면 간단하죠. 3개월이니까 360만 원 이렇게 되죠. 만약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어요. 그 보증금에 연 1하니까 10%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1%입니다. 거기에 2%를 더하면 3%죠. 그럼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3%죠. 그 중에 낮은 거니까 뭐야? 이게 3%죠. 3%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12개월로 나눠요. 그걸 월세와 합쳐. 그게 환산월차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에다가 낮은 거 3%를 곱합니다. 그럼 연 300만 원이 되죠. 이걸 12로 나눠버려요. 그럼 25만 원이 되죠. 그럼 기존 월세 100만 원에다가 25만 원을 합치면 125만 원이 환산월차임이 되고요. 이 환산월차임의 3개월 37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죠. 그러면 그 제3자에게 임대에서 받은 환산월차임이 있을 것이고요. 갱신 거절 당시 기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이 있겠죠. 그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익의 2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이 150만 원.
기존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이 125만 원.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25만 원에 2년 벌이니까 24개월로 곱해야 되죠. 그럼 600만 원 이렇게 되죠.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커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갱신 거주원에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사비 정도 이렇게 합치게. 이건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3호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죠. 이러이러한 손해가 생겼다. 어쨌든 그런 걸 계산해서 큰 금액. 그게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자, 7조 차임등의 청구권 있죠. 증감 청구권. 이거는 계약 당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세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거나 집값이 폭등하면 저렴해졌을 것이고요. 집값이 폭락하면 비싸졌겠죠. 그럴 때 장래를 향하여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액은 일방적 증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내는 일방적 증액 청구하지 못한다. 또 1년이 지나서 증액 청구하더라도 5% 이상 증액 청구 못한다. 5%. 일방적 증액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차임이나 월세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 못한다. 그 비율이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게 연 1할입니다. 현재.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1% 더하기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에다가 낮은 게 3%잖아요. 3%로 곱해. 그걸 12로 나눠. 이게 한도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한도가 이렇게 됩니다.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3억을 바꾼다. 3억을 보증금 3억을 월세로 바꾼다. 그러면 3억 곱하기 3%면은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연 900만 원을 12로 나눠요. 그럼 75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죠. 75만 원을 초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8조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게 최우선 변제. 8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거는 최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권리의 선호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신청됐다라는 사실, 그 주택의 경매가 신청됐다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그 최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 그 보증금 기준과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이거는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또 바뀌었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자, 최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먼저 나왔죠. 서울 5천만 원까지, 수도권 4,300만 원까지, 광역시 2,300만 원까지, 그 밖에 지역 2천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 받아요. 누가? 2항. 2항이 아니고 쭉 내려가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서울은 보증금이 얼마이야? 1억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중에서 아까 5천만 원까지 받는 거죠. 1억 3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그 중에서 5천, 4,300, 1억 5천까지 임차인 중에서 5천, 4,300, 2,300, 2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그 보증금 중 일정액, 예를 들어서 수도권인데 4,3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데 주택이 만약에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
8천만 원 낙찰이 되면 8천만 원 중에서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4,300만 원까지 주면 후순위 권리자들 받아갈 게 이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그 2분의 1까지만 서울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근데 주택이 경매가 됐는데 9천만 원이 경매가 됐어요. 2분의 1은 얼마예요? 4,500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다 못 받고 4,500까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해버렸더니 역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버려요. 소액 임차인이 2명 있어요. 얘네들이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 5천만 원이야. 그거 합치면 1억이죠. 근데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됐어. 그럼 1억 5천 중에 얘네 둘이 1억을 다 받아가면 안 되니까 1억 5천의 절반 7,500의 한도에서 둘이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비율, 좀 전에 각각 5천이니까 1대1이죠. 1대1의 비율로 7,500을 나눠서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후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은 하나의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둘이 있는데 2명 이상인데 이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 보증금을 쪼갠 거예요. 서울에서 하나의 주택에 보증금이 8천만 원 임차인 A가 1명, 8천만 원 임차인 B가 1명. 둘 다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서 살아. 그 말은 갑과 을이 가족인데 보증금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보증금을 합쳐버려. 그럼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을 보고요.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거. 5천만 원 임차인 A가 1명, 5천만 원 임차인 B가 1명이죠. 얘네들이 각각 다른 임차인이라면 얘도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고 얘도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근데 한 방에서 살고 있네? 그럼 쪼갠 거죠. 합쳐요. 1억이죠. 1억이니까 둘이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 아까 외웠죠? 얼마 이하, 얼마까지. 주택임대차위원회 좀 전에 봤던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과 그 보증금의 범위, 기준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두게 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죠. 주택임차권의 승계, 이건 임차권의 승계는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게 1항.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 플러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할 때 상속인이 있어. 있는데 따로 살아.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어서 이럴 때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1항과 2항. 3항.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밀린 월세까지 있으면 승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렇게 1, 2, 3항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주임법에 있다. 상임법에는 없습니다. 요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게 가정공동생활한 상가건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가건물에서 가정공동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만 주택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 and 임차인에게 분리, 그럼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 그럼 유효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게 2기 연체였었죠. 근데 이걸 3기로 바꿔요.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죠. 이럴 땐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아까 임차인이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이라고 돼 있죠.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이 뭐예요? 5%. 그걸 초과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다. 또는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서 차임을 지급했다. 보증금 월세로 바꾸고자 보증금 곱하기 3% 곱하기 12분의 1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하면 이거 이제 여관 숙박 계약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콘도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객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임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미등기 전세라고 돼 있죠. 미등기 전세가 뭐예요? 전세 계약은 했지만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은 거. 이게 미등기 전세예요. 이때 이 전세 계약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주택의 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 등기는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을 미등기 전세라 하고요. 그건 임대차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보겠죠. 보증금으로 보겠죠. 특수한 임대차로 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아까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한다 그랬죠. 이때 이 소송에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14조부터 31조까지 있는데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조문들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할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택공사 LH공사, 한국감정원 여기에다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 어쨌든 여기에다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조정사항이 있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주택 유지 수선 분쟁,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 계약의 이행 및 해석, 갱신 및 종료, 계약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보수, 표준계약서 사용 관해 분쟁 등등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상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나오긴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자, 조정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정은 60일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30일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안을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걸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요. 14일 내에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서면 14일 서면 표시 거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날짜들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0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류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반드시 이걸 우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이렇게 됐어요. 당사자가 우리 그거 안 써. 다른 서류를 쓸 거야. 그럴 땐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벌칙 규정이고 부칙 규정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구조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만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일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일단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적용 범위에서. 주임법은 보증금의 액수를 따지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이때 상가 건물은 이제 영업용 상가 건물, 영업용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아니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국민에는 법인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법인도. 주임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제외된다 그랬죠. 어쨌든 이게 상위법 제정 목적. 자, 적용 범위. 이 법은 상가 건물. 뭐라고 돼 있어요?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된다.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을 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임대차, 여긴 적용 안 한다는 거죠.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증금뿐만 아니고 월세가 있는 경우, 그때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월세가 있겠죠. 월세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0%입니다. 1분의 100. 그러니까 월세에다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게 환산 보증금이고요. 요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버리면 주임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렇게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대항력이라든가 뭐 갱신 요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표준계약서라든가 권리금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적용을 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대항력, 갱신요구, 2기간에 3기연체 시 해지,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은 대항력, 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3기연체 시 해지, 권리금 회수, 표준계약서 규정은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을 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거 10조 3항 본문만 적용된다. 10조 3항 단서는요.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비율. 그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이건 따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그 기준 금액이 나와 있죠.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얼마 이하? 9억. 수도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7천. 그래서 암기하시면 돼요. 서수, 광그, 969, 543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면 그 차임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보증금과 합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450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개정되기 전이죠. 서울의 보증금이 4억이고 월세가 5억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서울의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450이라면 환산 보증금이 9억 5천이 되니까 상위법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숫자를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서울의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450이라면 5억 더하기 450 곱하기 100이니까 합이 9억 5천이 되고요. 아까 서울의 경우에 9억 이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환산보증이 9억 5천이므로 상위법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사망 본문까지만 적용된다는 거. 이거 조금 이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인정되고 3기 연체 시,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고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적용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존속기간 보장이라든가 이런 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과 임대차에 어떤 게 적용이 되는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상임법 3조 대항력이라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는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야 되죠. 근데 상임법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죠. 세무서 가서. 그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이 항은 똑같죠. 대항력의 뜻.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다. 이 포인트가 뭐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걸로 보게 되지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 지금 교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시입니다. 영시. 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똑같죠. 상가 건물 소유지 관할서장이 확정일자는 부여하게 되고요. 그 관할서장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만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주임법하고 비슷하지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는 조문들입니다. 자, 5조 보증금에서 자 주임법하고 거의 똑같지요. 상가 건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강제경매 신청이 집행개시다. 이럴 때 상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상가 건물을 명도하는 것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항은 우선 변제권이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대가로부터 그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똑같죠?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여기서 인도는 다시 한번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똑같죠? 7항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은 해지는 못한다 말이지. 임차인을 대신해서 해지는 못한다. 임차권 등기명령도 똑같죠.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똑같아요. 또.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기존 걸 유지한 채 전출이래요. 사업자 등록을 옮기더라도 다른 곳으로 사업자 등록을 옮기거나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죠. 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역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7조도 마찬가지죠. 민법 621조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임대인이 오케이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임차권 등기는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경매가 됐을 때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시 한번 최우선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상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는 임차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건 소멸하지 않겠죠.
자, 거의 주택임대차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간 조금 다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1년 보장이 1년 보장. 또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컨대 6개월로 정했다, 그래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은 6개월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겠죠. 이게 이제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됩니다. 자, 이제 10조 계약 갱신 요구가 나왔네요. 주임법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기간이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주임법은 2개월이었죠. 상위법은 1개월. 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주임법은 9개, 상위법은 8개. 그 중에서 주임법과 다른 거 3기 연체죠. 주임법은 2기.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 임대차. 3호 서로 합의해서 보상 제공. 4호 무단양도 무단전대. 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6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7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또는 재건축. 그런데 가나다 셋 중에 하나.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약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타법령에 의한 철거 또는 재건축. 현조 위반 중대한 사유. 똑같습니다. 주임법과. 그래서 다른 거 1호하고 주임법에는 8호가 따로 있었죠. 요거는 주임법에서는 9호고요. 8호가 따로 있었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 상위법은 거주 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임법은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상위법은 전체 임대차 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가 10년을 넘어버리면 갱신 요구는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갱신 요구는 못하고 요럴 때는 이제 합의갱신이나 법정갱신만 가능합니다. 법정갱신에만 가능하고 요건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갱신이 불가합니다. 10년을 초과해버리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은 갱신 요구권에만 적용되는 거고 합의갱신하거나 법정갱신할 때는 10년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근데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어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기간도 똑같아요. 다만 차임 및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까 봤던 초과임대차는 적용 안 한다는 거죠. 초과임대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 환산보증금이 9억 5천. 이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갱신요구권 3항 본문까지만 적용되죠.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초과임대차는. 그럼 초과임대차는 차임 및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10조의 2 이따 확인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갱신 요건에서 갱신됐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다. 기간도 동일하다.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요거는 초과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3항 본문까지는 적용이 되지만 3항 단서 다만 여긴 적용이 안 되니까 따로 규정이 있더라. 자, 임대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정갱신이죠. 1항부터 3항까지가 갱신 요구권이고요. 4항이 법정갱신입니다. 1항의 기간이라고 되니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죠.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갱신 거절 통지 같은 걸 안 했어요. 그러면 법정갱신 됩니다.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도 동일합니다. 기간만 1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었을 때의 효과하고요. 법정갱신 효과가 좀 다르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네. 어쨌든 사항은 법정갱신입니다. 존속기한은 1년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똑같고요. 차임 보증금은 똑같고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요건 및 효과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랬죠. 1년으로 보지만 또다시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법정갱신의 경우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보되 그 다음에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임대는 안 되고요.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 확인하십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자, 10조의 계약갱신 특례라고 아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초과 임대차. 예를 들어 서울 9억 5천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자, 이런 보증금이 2조이랑 단서에 따른 보증금이 그걸 초과하는 임대차를 갱신할 때 차임이 보증금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저런 걸 고려해서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차임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적용이 안 되고 따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0조의 3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금이 뭐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기존에 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등등등등,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양도 대가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거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누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누구에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위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게 권리금의 뜻이고요. 두 번째, 권리금 계약은 뭐냐? 권리금 계약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거 위에 거 이거 권리금 요런 걸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권리금은 이런 걸 말하는데 그중에 권리금 계약은 요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권리금 계약이 됩니다. 권리금의 뜻과 권리금 계약의 뜻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10조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디 갔죠?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큰 틀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즉 6달 동안.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게 방해 행위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방해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이거죠. 다만 10조 1항에 각호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였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는데,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3기 연체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하는 방해가 뭔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해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버려요. 그럼 임차인한테는 안 줄 거 아닙니까? 또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마라 이렇게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의 차이 및 보증금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가 계약체결을 꺼리게 되는 경우, 계약체결을 꺼리면 권리금 안 줄 거 아닙니까? 또 그 밖에 이거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자, 여기서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겠죠. 자, 이 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 1항 4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럼 결국 2항의 1, 2, 3, 4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2항 1, 2, 3, 4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호 계약 체결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호부터 4호에 해당이 돼서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거니까 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개털,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 재산이 없어. 2호,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또는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 참 1호하고 2호는 좀 애매하죠. 그죠? 임차인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애매합니다. 자, 근데 3호. 그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었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 4호.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이렇게 임차인을 선택해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어. 그러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기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이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방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권리금 해석 관련된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항, 임대인이 만약에 1항을 위반해서 즉 6월부터 임대차 끝나기 6월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권리금에 대한 것도 있어요.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서 계산된 권리금.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에게 주려고 했던 권리금과 이렇게 계산한 권리금 중 낮은 걸 초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시효는 이제 소멸시효를 말하겠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고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가로 열고 몇 년 내라고 해서 3년 이렇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새로 임차인 되려는 사람 돈 많다. 또는 파산 선고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렇게. 권리금 회수 관련된 조문이 상가 건물에는 따로 있다라는 거. 권리금 적용 제외라고 해서 우리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 있죠.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 뭐 이런 경우에 권리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의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다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여기서 또 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권리금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전통시장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임대차한 경우 이때도 권리금 안 된다라는 거죠. 국유재산. 권리금 적용 제외. 표준권리금 계약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권리금과 관련된 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부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게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 건물은 3기 연체 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9는요,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라고 해서 아까요, 3기 연체 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급감함으로써 차임을 제때 지금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신설한 규정이 있다. 10조의 9. 임차인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법 시행이 언제냐 하면 2020년 9월 29일이에요. 이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28일이죠. 이거 지금 다시 이제 뭐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 이유는 코로나가 빨리 잡힐 거라고 이제 계산하고, 계산한 건데, 어디 보자. 이법 시행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이니까 2020년 9월 20일부터 2021년 3월 28일이죠. 이것도 또 오타네. 멍청이 또 기간도 계산 못했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8일, 2021년 3월 28일까지 사이에 연체를 한 것은 3기 연체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1년 3월 28일 이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임차인이 이법 시행일부터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2021년 3월 28일까지 기간 동안에 연체를 한 게 있을 때 그거는 3기 연체로 안 본다는 거,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포함 안 시킨다. 물론 그 연체 차임은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는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연체는 연체니까.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에서 말하고 있는 3기,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3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3기 등 3기를 적용하는 경우,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3기,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장 안 되는 3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3기, 요 3기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것도 주임법에 있었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및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면 당사자는 장래, 미래에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일방적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단 증액의 경우에는, 일반적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또 증액 후 1년 내는 일방적으로 재증액 청구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3, 이것도 새로 넣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이 된 후에, 임대인이 감액이 된 후에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됐어, 코로나가. 그럼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겠죠. 다시. 금액을 청구할 때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 요거 100분의 5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차임 및 보증금을 뭐 20% 이상 감액을 했다. 나중에 코로나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임대인이 다이렉트로 20%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감액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일방적 증액 요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거기 3항이 따로 있게 됩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둘 중에 하나 낮은 걸 곱해야 되죠. 연 1할 2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2푼이에요. 즉 12%예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1%죠. 곱하기 배수 4.5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연 1할 1푼과 한국은행 공시가 이게 이제 1%로 바뀌었죠. 1% 곱하기 4.5니까 4.5%죠. 1% 곱하기 4.5니까 4.5% 이렇게 되겠죠. 연 1할 2푼 12% 하고요. 4.5% 하고 이게 더 낫죠. 이거 곱하라 이런 뜻이죠. 0.5를 1%로 바꾸고요. 2.25를 4.5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개정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좀 짜증이 확 나네요. 이렇게 좀 밑에 중간중간 수정했던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의 2항은 뭐냐 하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상가 건물을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받은 상가 건물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 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대인데 얘가 의리갑에 대한 갱신 요건을 대신 행사하는 거야. 자기를 갱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리갑에게 갱신 요구해서 갱신이 되어야 자기도 갱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리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얘는 의뢰 갱신 요건을 대신 행사하여 요걸 갱신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갱신하게끔 그렇게 적법 전차인 상가 건물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위 행사 규정까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 소액 임차인이 있죠.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그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받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언제?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기준만 조심하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 받는 기준. 여기 환산 보증금입니다. 기준이 서울 6,500만 원 이하. 얼마 안 되죠. 수도권 5,500만 원 이하. 광역시 3,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에서 환산 보증금입니다. 기준이. 얼마까지? 2,200까지, 1,900까지, 1,300까지, 1,000까지를 받게 됩니다. 그 받는 금액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2분의 1까지만. 또 상가 건물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얘네들이 받을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는 걸 합쳤더니 그게 또 건물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면 나눠서 2분의 1 한도를 나눠서 우선 변제해 주게 됩니다. 상인법과 똑같은데 하나가 빠져 있죠. 상가 건물에는 이 2인 이상이 가족 공동 생활하는 건 빠져 있죠. 상가 건물에서 가족 공동 생활을 안 하니까 2인 이상이 가족 공동 생활할 때 보증금 합산 그건 없죠.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아까 봤던 소액 임차인의 범위 기준을 심의할 목적으로 법무부의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가 있죠. 아까 주택 임대차 위원회하고 똑같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게 되죠. 상인법 규정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상인법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가 되고요. 일시상 임대차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각사건 심판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표준계약서도 있네요.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법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하고 내용이 대단히 비슷한데 다른 부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상가건물임대차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까지 조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조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깡그리 다